네, 이번 시간은 탈중앙화 혁신 금융 세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탈중앙화 혁신 금융 시간 동향 및 전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텐데, 발표해 주실 체인 파트너스 표철민 대표님을 연산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체인 파트너스의 표철민입니다. 저희가 그 키사의 발주를 받아서 작년 가을부터 그 디파이 탈중앙 금융 산업에 대해서 이제 좀 심층 연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우선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10년 전에 딱 그 2011년에 이제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좀 화난 개인들이 이제 모여서 시위를 열심히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10년이 지나서 올해 굉장히 재미있는 양상이 있었죠. 그 레딧 커뮤니티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뭐 개미라고도 부르는 이제 그런 그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서 이제 월스트리트 배츠라는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로 모였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는 800만 명까지 이제 가게 됐죠. 물론 이제 해외 사람들도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워낙 기사를 통해서 많이 이제 알려졌습니다만은 이제 헤지 펀드들이 공매도를 과하게 해놨고, 심지어 이제 그 전체 주식수보다도 많은 주식수를 공매도를 해놨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언젠가는 다시 이게 이제 커버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그 개인 투자자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공유를 하면서 일종의 이제 헤지 펀드와 대적하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지목됐던 뭐 게임스탑이나 뭐 AMC 같은 몇몇 종목들이 나중에는 또 많이 이제 하락을 하기도 했지만 처음보다는 굉장히 많이 올라서 그 공매도를 실제로 해놨던 헤지 펀드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에도 이르렀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은 어쨌든 개인들이 행동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규합해서 움직여서 실제로 몇몇 헤지 펀드를 망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10년 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실제로 이제 성과로 나타났던 것들이 이런 뭐 종목들이었고요. 그냥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제 한국의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서학개미를 구하러 갔다. 그래서 이제 그 해외 개인 투자들이 조금 그 헤지 펀드들의 수세에 몰렸을 때 갑자기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의 순매수 종목으로 그런 게임스탑과 AMC가 급등하는 그 양상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되는 환경은 사실은 이제 전 세계 부가 코로나 이후로 점점 더 부자들에게 몰리고 이제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더 이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 뭐 3.9 트릴리언 달러가 이제 작년에 3월 18일부터 12월 말까지 이제 늘었다. 그 빌리언웨어들은 그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화폐 수량도 코로나 이후 69%, 그리고 리만 사태 이후로 469%가 증가했습니다. 거의 뭐 이 미국의 이제 프레드는 루이지애나 페드 홈페이지에 가시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 거의 뭐 집계가 시작된 이후로 1700년대 이후로 그 가장 지금 이제 달러가 뭐 역대급 많이 발행되어 있고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헤지 펀드인 이제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가 이제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한다, 이제 그런 리포트를 내서 그 지금처럼 화폐 수량이 급증하고 있을 때는 어쨌든 금과 같은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서도 그 금과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처음으로 좀 자세하게 리포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트의 결론은 이제 매력적인 부의 저장고가 될 수 있다. 물론
비트코인을 굉장히 희망적으로만 본 건 아닙니다.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실제로 알려진 바로는 어떤 뭐 그 금과 굉장히 유사하게 뭐 위험 회피 수단으로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이 리포트에서 이 애널리스트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금과 코릴레이션이 아주 높지는 않다,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통념과는 다르게 어쨌든 비트코인 투자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이제 담고 있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희망적으로 보도한 기사들이 물론 많이 있었지만 사실은 리포트의 내용은 굉장히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통념과는 다르게 사실은 굉장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산인 건 여전히 통계로 증명되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 수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해지 수단으로서 고려할 필요는 있다. 딱 요 정도의 결론이었습니다. 어쨌든 세계 최대 헤지 펀드가 비트코인 리포트를 내고 있고, 또 이제 뭐 개인 투자자들이 열렬히 사랑하는 앨런 머스크가 이제 사실은 최근에 코인이 오르는 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죠. 뜬금없이 비트코인 얘기하고 도지코인 얘기하고 하면서 이제 급등하고 했었는데, 사실 코인뿐만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트윗 하나만 올려도 미국 주식이 출렁거릴 정도로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인물입니다. 그런 일종의 개미 대장이 이제 디파이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제 트윗을 통해서 이 디파이 생태계의 이런 지금 보시는 화면이라든지 이제 어떤 서비스들이 있고 이게 전통 자산, 전통 금융업을 어떻게 대체해 나가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트윗을 여러 번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은 계속 뭐 달나라에 나중에 이제 화성에 도지코인을 가져갈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계속 올리고 있는데, 뭐 반농담 사실 반진담인 듯 보이는 그간의 행태였지만 어쨌든 실제로 이제 약속한 뭐 예고한 것들을 일부 실현시켜 나가는 모습들을 볼 때 어쨌든 디파이에 주목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실제 개인 투자자들을 자극해서 또 디파이 코인들이 오르는데도 기여를 분명히 했고, 그런 어떤 원동력 덕분에 또 디파이 생태계가 최근에 급격히 커지는데도 분명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디파이는 사실은 이제 최근 한 2년 사이, 뭐 정확하게는 최근 1년 사이에 갑자기 커진 서비스 분야입니다. 블록체인 쪽에서요. 2017년에 이제 메이커 같은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지금 에이브라고 불리는 그 당시에 이더랜드 뭐 이런 아주 초기 단계의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나와서 실험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요. 근데 거의 2년 넘도록 유저가 없고 예치 자산도 없는 일종의 실험적인 프로젝트들이었는데, 이제 재작년 말 2019년 말부터 조금씩 꿈틀거리기 시작하다가 이제 작년 한 해 100배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5천억 수준이었던 이제 TBL, 이제 토탈 밸류 락트라고 하는 예치 금액이 지금은 100배 성장해서 한 50조가 넘었고요. 그 사실 이 디파이업의 성장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제 보고 있노라면 현실 금융도 돈이 먼저 생기고 그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집안에 쌓아놓고 있기가 불안하니까 은행이라는 게 생기고, 누군가 맡아놓은 사람들이 가만히 돈을 놔두기가 아까우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중간에서 예대 마진을 먹기 시작했던 게 은행이고, 그리고 이제 대항해 시대 때 뭐 이제 아시아나 아프리카로 선단을 보내는데 이 선단이 못 돌아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작됐던 게 보험이었고요. 그래서 또 보험도 나오고 뭐 점점 이 무역이나 상업의 구조가 고도화되면서 나왔던 게 파생 상품이었고요. 그런 게 어쨌든 현실 경제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씩 생겨나게 됐던 건데요. 순서대로 굉장히 비슷하게 디파이 산업도 순서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먼저 메이커가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 다이라고 불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이후로, 그건 일종의 돈을 만든 거죠, 맨 처음에. 근데 그 돈이 있으니까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은행이 생겼고요. 그래서 탈중앙화된 은행들이 그 다음 나왔고, 그리고 점점 가상자산, 뭐 코인들이 많아지고 그 코인이 블록체인 위에서 A 코인을 가진 사람이 갑자기 B 코인이 필요해지고 또 거꾸로인 경우도 있고, 이런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걸 순조롭게 환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래소들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된 선물, 옵션, 뭐 보험 같은
이제 또 후속 산업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제가 이틀 전에 찍어온 건데요. 뭐 보시면 랜딩, 그 주로 가상자산을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랜딩 앱들이 가장 인기가 많고, 그리고 덱스라고 불리는 이제 4, 5, 6 등이 덱스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환전하는 그런 앱들입니다. 이 디파이의 특징은 뭐 당연히 이제 크립토 업계에 또 블록체인을 잘 아시는 분들이셔서 또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냥 리뷰하는 차원에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블록체인 중에서는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뭐 비트코인의 경우는 P2P로 어떤 가치를 서로 전송하고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게 애초에 탄생 목적이었던 블록체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위에는 애초부터 앱을 올리도록 설계된 애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비트코인도 사이드 체인을 이용해서 스마트 컨트랙을 동작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변칙 같은 것들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이더리움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플랫폼이고, 그 위에 누구나 자유롭게 앱을 올릴 수 있어. 그러니까 자유롭게 올리세요. 근데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는 검열이 있지만, 그리고 30%를 애플 구글에 떼어줘야 되지만, 우리는 검열도 없고 아무도 떼어가지 않는다. 24시간 코드로만 동작하는 새로운 자유로운 앱스토어다라는 걸 주장했던 게 이더리움입니다. 그 이후로 이더리움을 이기겠다는 뭐 이오스, 테조스 이런 또 3세, 이른바 3세대 블록체인들이 나왔던 것들은 이더리움이 느리다, 가스피가 비싸다, 이런 공격 지점들을 정확히 찍어서 우리가 차세대 앱스토어가 되겠다라고 주장하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앱스토어들만 자꾸 많아지면 안 되고, 이게 딱 그 스마트폰 처음 나올 때랑 굉장히 비슷했는데요. 뭐 옛날에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SKT 스토어, 뭐 KT도 있었고 LGU 플러스도 자기 스토어가 있었고, 지금은 그게 원 스토어로 합쳐졌지만 뭐 수많은 사설 앱 스토어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근데 그게 구글, 애플 두 개만 남았지만 뭐 원 스토어 하나 있고, 스토어들이 결국 득세를 하려면 다른 데 올라오지 않는 앱이 우리 스토어에만 올라와야 굳이 그 스토어를 찾아가 쓰겠죠, 사람들이. 블록체인도 똑같습니다. 그 굳이 이더리움이 아니라 다른 블록체인, 내가 이오스 위에다가 굳이 이오스용 지갑을 깔고 이오스를 사서 그 위에서 앱을 쓰려면 이오스 위에 올라와 있는 앱이 이더리움 위에 올라와 있는 앱보다 압도적으로 좋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징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블록체인들은 요새 그 자기만 수급 가능한 굉장히 유니크한 컨텐츠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굳이 해당 블록체인에 지갑을 설치하고 그 코인을 사고 앱을 사용할 테니까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2017년 이후로 대부분의 디파이 생태계들은 다 이더리움 위에서 탄생했고 그 위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리움은 가스비가 비싼 단점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그러다 보니 앱이 무거울 수가 없었어요. 요즘은 슈퍼 앱이라고 해서 뭐 토스, 뭐 네이버, 카카오톡 이런 앱만 깔면 사실 그 안에서 웬만한 기능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앱 하나에서. 근데 이 블록체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워낙 굉장히 느린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앱이 무거워지면 가스비가 점점 올라가서 개별 앱의 기능이 무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앱 개발자들이 못 만들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앱스토어의 성능이 떨어져서 무거운 앱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스마트폰 초창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초창기인데 지금 오늘날의 앱을 올려놓으면 당연히 무거울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우측에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들은 이더리움 위에 동작되고 있는 디파이 앱들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종류가 많아 보이는데, 종류가 많은 게 언제나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굉장히 유저 입장에서는 불편합니다. 저 많은 앱들을 언제 찾아다니면서 쓰나. 그냥 우리는 신한은행, 뭐 국민은행, 하나은행, 그냥 은행 가면 웬만한 금융상품 거기서 다 가입하고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디파이는 복잡합니다. 내가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렇게 돼 있는 이유는 하나의 앱에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가스비가 비싸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아주 작은 기능을 하는 수많은 앱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참 재밌는 게 작년 가을에 이 보고서를 쓸 때만 해도 이더리움밖에 없었습니다. 그 의미 있는 규모의 앱들이 올라와서 서로 이더리움은 일단 개별 앱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작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이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스테이블 코인 부자가. 그러면 그걸 내가 빌려주면 다른 그 코인이 필요한 사람이 코인을 빌려가게 하려면 은행 앱에다가 제 앱을, 스테이블 코인 앱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럼 또 제가 은행 앱이면 제가 이제 얘가 제 거에다 연결해 줬으면 제가 이제 파생 상품, 왜냐하면 이 은행이면 누군가가 대출을 많이 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직접 그걸 제공하진 않고 저쪽에 보니까 파생 상품을 제공하는 애가 있어요. 그럼 걔한테 부탁해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럼 이 파생 상품 애가 직접 코인 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은행을 모으기가 힘드니까 이미 모아놓은 저 은행이랑 연결을 하면 저쪽에서 모아놓은 코인을 왕창 가져다가 파생 상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호 연결이 막 돼 있어요. 앱들이 기능이 작다 보니까 토스는 슈퍼 앱이지만 마치 토스가 한 20개로 쪼개져서 다 각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서로 돕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의 이제 이더리움 디파이 생태계인데, 약간 이제 재미있는 양상이 이 보고서를 작년 12월에 완결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바이낸스가 지금 세계 65%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세계 1위 거래소입니다. 여기서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바이낸스 체인이고, 바이낸스 체인은 원래는 그 위에 스마트 컨트랙을 동작하도록 만들어 놓은 애는 아니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처럼 설계부터 그 위에 앱스토어를 지향하던 애 아니었는데, 바이낸스가 바이낸스 체인에서 약간 떨어져 나온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는 걸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은 그 위에다가 앱을 누구나 올릴 수 있도록 했어요. 이더리움처럼. 그랬더니 이더리움은 채굴을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인즉슨 아무나 노드를 돌릴 수 있다는 거고, 아무나 그 거래를 검증할 수 있다는 거고, 모두가 거래를 검증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지만, 역설적으로 모두에게 내 거래를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느리다는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공략해서 바이낸스는 우리는 그냥 중앙화하겠다, 그냥 되게 블록체인 정신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지만 사용성을 높이고 가스비를 낮추고 속도를 빠르게 해줄게, 그리고 누구나 우리 위에서 더 빠른 더 싼 디파이 생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줄게, 그리고 우리 위에서 블록체인 디파이 앱을 만드는 프로젝트들은 바이낸스닷컴에 상장시켜줄게. 그거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바이낸스에 상장되는 건. 그러다 보니까 이더 위에서 느린 앱을 만들고 있던 수많은 디파이 개발자들이 우르르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으로 와서 똑같은 디파이 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의 특징은, 이더리움은 가스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능을 작게 줄여야만 했다면, 나한테 실력이 많아도 일부러 더 줄여야만 했다면, 바이낸스는 가스비가 굉장히 싸서 조금 더 무거운 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가스비가 더 싸다고 주장하는 이제 요즘 나오는 이른바 3세대 블록체인인 폴카닷이나 이런 프로토콜들의 특징은, 그런 신생 블록체인에 나오는 디파이 앱들은 무겁습니다. 마치 토스가 금융 슈퍼앱을 지향하듯이 블록체인 디파이 슈퍼앱을 주장하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런 빠른 블록체인들 위해서는. 그래서 그게 또 요즘에 약간 트렌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불과 4개월밖에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가 굉장히 변했습니다. 이 자료가 처음에 과기부에 제가 발표할 때 만들었던 자료인데, 그때는 디파이의 정의를 이더리움 위에서 동작하는 24시간 코드로 동작하는 탈중앙 금융 생태계다,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이더리움을 뺐어요. 오늘 발표할 때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제 카카오에서 만든 클레이튼 위에도 디파이 생태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특정 블록체인에 치우치지 않은 골고루 이제 어떤 블록체인 기반으로 동작하는 금융 생태계를 다 디파이라고 볼 수 있게 될 정도로 곳곳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네요. 뭐 하다 보니까 벌써. 서비스의 종류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융업이 발전한 순서대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나왔고, 이런 것들이 제일 인기가 많습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돈을 가져다 대출도 하고 거래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발전하고 있는 것들이 자산운용. 이제 사실 사람의 어떤 의사결정이 반영된 운용업까지 탈중앙화 시키기는 어렵지만,
인덱스 펀드라든지 굉장히 패시브한 운용 같은 경우는 지금도 물론 이제 그런 패시브 펀드들은 액티브 펀드보다 이제 수수료가 조금 낮긴 한데 그렇더라도 기존 금융사들이 가지고 있는 수수료 체계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탈중앙화돼서 이제 운용을 하겠다는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성 자산은 현실 세계 금융 상품들, 원유, 유가, 주가 뭐 이런 것들을 합성해서 블록체인 상에서 가상자산 기반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실 세계 금융 상품에 투자하려면 블록체인 상의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달해주는 오라클이라는 분야가 필요한데 그것들도 디파이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보험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제 중간에 사람들이 어떤 해당 상품의 위험도를 평가해서 보팅을 한다든지 또는 스마트 컨트랙의 취약점을 바탕으로 이제 자동화된 보험이라든지 그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굉장히 많은 디파이 상품들이 각기 다른 이자를 제시하다 보니 이제 내가 공부하기 귀찮다 그런 경우에 그냥 한 곳에만 가상자산을 때려 넣으면 알아서 최적 이유를 찾아서 대신 베팅해 주는 앱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시장은 이제 1년간 100배가 컸기 때문에 당연히 거품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저도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TBL 예치 금액이 엄청 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거품일 수 있다는 이유는 실제 들어온 돈은 100개인데 이거를 여기다 예치를 하면 얘가 다시 B한테 예치하고 B가 C한테 예치하고 C가 D한테 예치하고 그러면 A, B, C, D가 다 100개, 100개, 100개에서 400개가 되는 구조예요. 디파의 TBL이라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현재 TBL이 50조지만 진짜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순환 참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디파이 서비스들은 해킹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서비스가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아주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처음에 작년 저희 이제 이 보고서 쓰는 회의에서 처음에 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순환 참조 구조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옛날에 보면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채권을 모아가지고 무디스 S&P에서 좋은 등급을 받아서 그거를 비싸게 팔았던 거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구린 채권을 모아서 좋은 걸로 포장해서 팔았던 거잖아요. 그러다 그게 터졌던 거고 사실은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진 게 그때는 기초자산이 구린 거를 모아가지고 깨끗하게 랩 씌운 거고 이거는 적어도 물론 이것도 순환참조 구조이기 때문에 담보로 잡았던 자산의 가치가 일시적으로 폭락할 때 연쇄적으로 반대 매매가 일어남으로써 생태계가 폭발할 수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적어도 기초자산이 가짜인 건 아닙니다. 내가 처음에 담보로 잡았던 그 이더리움 그 A에서 처음 담았던 100개는 확실히 있는 거고 기계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고 블록체인 상에 이거를 담보로 다시 B가 돈을 빌려주고 또 B가 A를 담보로 잡은 B를 담보로 다시 C가 돈을 빌려주고 이런 구조이긴 한 거라서 위험은 하나 가짜는 아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랑은 다르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처음에 이제 거품 얘기가 나올 때는 이자 농사, 이른바 이자 농사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제가 돈을 가상자산 때려 넣으면 코인이 막 나와요 이자로. 그럼 그 코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계속 여기다 넣게 되는데 이유 없이 쓰는 사람도 없는데 코인을 자꾸 예치를 시키게 되는데 어느 날 이자로 주던 코인을 안 주기 시작했더니 갑자기 확 빠졌어요 예치금이 앱들에서. 당연히 나한테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빼겠죠 코인을. 그렇게 해서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생길 줄 알았는데 유니스왑이 딱 그런 사례예요. 유니스왑이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덱스인데 이자를 어느 날부터 안 주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주기 시작했기 전 때보다 거래량이 훨씬 늘었습니다. 100배 이상. 그 얘기인즉슨 이자 농사가 일시적으로 디파이 생태계를 키우는 데 있어서 서비스가 시도해 볼 만한 어떤 프로모션으로 시도할 만한 장치,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시적인 장치로서는 의미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영원할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굉장히 지표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량과 이자를 주지 않을 때에도 유동성이 유지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완결을 했던 이 보고서는 올해 1월에 나갔는데요. 사실 원래 보도 자료를 준비가 돼 있었는데 이제 이게 혹시라도 정부에서 디파이를 조장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보도 자료를 내지 않고 조용히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제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계 첫 정부가 낸 디파이 보고서였기 때문에 사실은 보고서 읽어보시면 절대 긍정하지 않습니다. 부정도 하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디파이를 좀 진지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려면 꼭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외신에서도 뭐 한국 정부가 세계 첫 디파이 보고서를 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거를 이제 내신에서는 5회에 걸쳐서 시리즈로 분석한 뭐 기사들도 있었고요. 저희는 한국은 이게 지금 해외는 엄청 성장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개발자도 없고 한국에서 나온 서비스도 없어서 어떻게든 좀 참여가 필요한 또는 육성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ICT 기술이 뛰어나고 뭘 쉽게 만드는 걸 되게 잘하잖아요. 앱을. 우리나라에서 만든 앱 이제는 전 세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앱 잘 만드는 우리가 진짜 계급장 떼고 가상자산은 국경에 구분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서든 쉽게 만들고 이자만 많이 주면 어디서든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 중심지를 지금 이제 2개가 있고 전북이 추진 중인데 열심히 어쨌든 정부 정책으로 밀고 있지만 이게 원화 기반의 금융 중심지는 사실은 외국계 기업들을 이미 뉴욕, 런던, 일본, 도쿄 이런 중심 금융허브, 홍콩 이미 정해진 금융허브를 서울로 돌리기 참 힘듭니다. 이게 기존의 정해진 금융 시스템 안에서는요. 근데 가상자산은 이제 시작이고 특히 원화가 여러분 달러 다음 세계 2위 비트코인 거래 화폐입니다. 전 세계에서. 원화가 외환시장에서의 거래 규모는 10위권 미치인데요. 비트코인 거래량은 세계 2위입니다. 달러 다음.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걸 어쨌든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이 투기 뭐 좋은데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차라리 금융중심지 정책과 좀 연결을 해서 디파이 가상자산 기반의 혁신금융 생태계를 좀 키워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결론을 저희 이제 내렸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게 진짜 기술이 잘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뭐 뒤에는 이제 이용 방법인데요. 시간이 초과돼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탈중앙화 혁신금융, 이 디파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개념부터 좀 알기 쉽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모두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탈중앙화 금융산업이 성장해서 이 활발한 산업 생태계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표철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